최근 유전학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는 뇌에는 물론 온몸의 세포에 기록되며 세포는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한다고 한다. 네, 이거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합치유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지금 빨리 올릴 겁니다. 편집이 좀 밀려 있어서 그러는데 그분들 말씀도 그겁니다. 암에 걸렸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췌장암에 걸렸으면 췌장에다가 손을 올리고 췌장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아픈 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게 위로하면서 한다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암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제 채널에서도 최근에 인기가 좋은 이의준 박사님께서도 항상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는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 반쪽을 섭취하라고 하십니다. 뇌 피로 회복 기능을 도와주는 이미다졸 펩타이드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은 특히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함유도 많고 해서 저칼로리고 해서 되게 좋죠. 여기서 이미다졸 펩타이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다졸 펩타이드는요, 항산화 효과가 강해서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다졸 펩타이드는 닭가슴살, 참치, 가다랑어, 고래고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철새들이 오랜 기간 비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이미다졸 펩타이드의 효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다졸 펩타이드는 SLC 유전자의 발현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카르노신과 함께 섭취하면 음식 궁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저는 AI로 주로 찾아보는데요. 그럼 카르노신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가 카르노신이 무슨 화합물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카르노신이 많은 음식만 보면 되겠죠. 카르노신이 많은 음식은 돼지고기와 장어 등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봤지만은 이미다졸 펩타이드가 많은 닭가슴살, 참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장어하고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이런 조합도 한번 반찬에서 두 개 같이 드시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책의 핵심론만 쏙 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특히나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본인도 90세까지 사시면서 정말 최근에는 감기 50살 이후로는 감기 한번 안 걸리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건강 비법, 암을 이겨내는 비법, 면역력을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5가지 챕터로 나눠서 설명하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선마을이라는 데서 모든 분들께 공유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건강은 물론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죠.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더라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복습하시고 실천하시면 우리 이시영 박사님처럼 90세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활동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암을 이기고 90세가 넘도록 감기 한번 안 걸리는 그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작은 생활습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모여 병을 만들기도 약을 만들기도 한다. 건강에 바람직한 생활습관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거나 안 하고 계시죠. 여기서는 선마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면역 측면에서 더 강화한 생활습관 개선법을 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마을이 뭐냐면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건데요. 힐리언스 선마을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여기가 보니까 강원도 홍천이시더라고요. 홍천인데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유명하죠. 이시영 박사님께서 나오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 창문으로 밖에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것만 봐도 진짜로 힐링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마을 치시면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섬마을에서 하시는 거 알려주시니까요. 멀거나 또 돈이 조금 풍족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전학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는 뇌에는 물론 온몸의 세포에 기록되며 세포는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한다고 한다. 네, 이거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합치유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지금 빨리 올릴 겁니다. 편집이 좀 밀려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그겁니다. 암에 걸렸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췌장암에 걸렸으면 췌장에다가 손을 올리고 췌장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아픈 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게 위로하면서 한다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암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제 채널에서도 최근에 인기가 좋은 이의준 박사님께서도 항상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는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순전히 유전으로 인한 질병은 전체 질환의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발병한다. 그중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는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낫고 안 낫고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하지만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 기술된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다. 해보고 정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는 건데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면 계속하면 된다. 놀랍게도 섬마을 사람들은 82%의 사람들이 여기서 배운 생활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보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니다. 정말 힘든 일은 아니더라고요. 5가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냥 습관으로 잘 자기 몸에 배이게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환자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게 우리 박사님께서 의과대학 강의 시간에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중요하네요. 저도 제가 스스로 이해 못하거나 하지 못할 거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리듬입니다. 6시 전 기상하고 11시 전 취침한다. 늦잠은 스트레스, 비만, 면역력 저하를 부른다. 성장 호르몬 분비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때 피로회복, 지방분해, 피부 대사가 이루어지며 T세포, NK세포, 매크로파지 등 대식세포죠. 면역세포가 증가한다. 만일 수면이 부족하다 싶으면 점심 후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길게 30분 넘지 않게, 1시간 이상 넘지 않게 낮잠을 잔다. 체내시계, 이게 서커디안 리듬이죠. 즉 1일 주기 리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체온, 장운동, 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주기 등 각성 호르몬의 연관 리듬 조정을 한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강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따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생체 호르몬들이죠. 다음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면역에 좋은 이유다.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해 부교감 우위의 생활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를 좀 늦게 시작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막 사람이 좀 급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또 짜증도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죠. 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놓이는 거는 항상 암을 부르게 되죠. 모든 질병을 부르게 되고요. 새벽 5시경이면 활동성 호르몬이 기능하기 시작해 교감신경을 적당히 긴장시킨다. 또 다른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부터는 또 우리가 배설주기죠. 이게 다 맞물립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 태양, 그리고 가벼운 운동은 세로토닌을 활성화한다. 출근 러쉬를 피하고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율신경 1일 주기 리듬에 따라서 시소처럼 움직여갖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아침 1시간에 마술을 맛볼 수 있다. 하루 2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년에 책 150권, 자격증 2개나 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 늦게 자더라도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면제 과다 복용을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챕터로요. 식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하게 먹으면 된다. 절제된 음주와
금연도 기본이다. 맥거번 보고서는 미 의회에서 1977년 보고된 식생활 개선책이었다. 미국인의 식생활 중 가장 큰 문제는 동물성 지방과 설탕, 소금의 과잉 섭취였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섬유가 부족했다. 여기서 식이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 미국인의 식탁이 바뀌면서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암 사망률이 11%나 감소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이게 뭐냐면 개선된 미국인의 식탁은 바로 한국의 전통식이었다. 국뽕이 아니라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 K-팝 때문에 K-푸드, K-컬처 모든 게 다 히트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전통식 이때부터 이게 책이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정말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이미 통찰력이 있으셨네요. 그 한국 전통식이 뭐냐?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얘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골고루 천천히 씻고 즐겁게 먹는다. 발효식품과 채식이 많은 소박한 한국의 전통식을 3끼 규칙적으로 드시면 된다는데요. 여기서는 3끼라고 하시는데, 박사님 말씀이시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론 안 달겠습니다. 저는 2끼 먹는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건강식이다. 자극적인 것, 짜고 달고 매운 것을 줄인다. 과격한 다이어트, 비만은 금물, 어느 쪽도 스트레스다. 발효식품,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간장 같은 식물성 유산균 또 식물섬유, 저칼로리, 저지방을 섭취한다. 장내 유익균을 위해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산균을 섭취한다. 계속 식이섬유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식이섬유는 많이 드셔야 되죠. 육류, 우유, 계란, 어류 등을 적당히 먹는다. 몸은 단백질과 지질로 구성된다. 탄고기나 산화식품 첨가제 등은 피한다. 가공식품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과식은 활성산소 발생 1위임을 잊지 마라. 무엇보다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효소 문제도 있고 과식은 효소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죠. 파이토케미칼이 함유된 녹황생 채소를 먹는다. 이는 체내 독소 배출, 항산화 작용, 암 억제, 효소 활성화, 암세포 삼열 유도 등의 기능을 한다. 파이토케미컬 부원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 유명하니까. 균형 잡힌 자연식으로 유전자 변이를 복구하고 암 발생을 차단한다. 저칼로리 고효율의 면역 밥상을 권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또 듀오라케어를 섭취하고 유익균 키우는 물질 프리바이오틱스 올리고당이라든가 수용성 식물 섬유를 섭취한다. 자연과 가까이 생활한다. 자연 속에서 재배된 식물을 먹는다. 그리고 제철 식품, 신선한 유기농 식품, 저공해 식품을 섭취한다.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올리고당이 많은 음식에는 뿌리 식품이 많습니다. 특히 우엉, 도라지, 더덕, 꼬들배기,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죠. 당뇨에도 좋다고. 이런 음식이 올리고당이 많은 음식이니까 올리고당 그 설탕 같은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요런 걸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 및 식품을 먹는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에도 함유되어 있지만 기회가 되면 반드시 또 섭취하도록 하시랍니다. 올레인산, 장을 자극해서 배변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이 좋다고 하는데요. 올리고당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피더스균이 증가하는데 올레인산은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올레인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호두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불포화 지방산으로는 올리브 유명하죠. 카놀라유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빼고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견과류라든가 아보카도에 많고요. 등푸른 생산은 당연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메가3랑 오메가6하고 연관된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주로 드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마그네슘, 변을 부드럽게 만든다. 비타민 C, 장운동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글루타민 함유 음식들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랬죠. 1편, 2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류 및 육류, 날계란, 보리는 장 전체 면역력을 높여준다. 초유도 유명하니까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면역 물질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라겐, 태반,
혈관의 탄력과 면역을 증가시킨다. 콜라겐에 대해서는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콜라겐이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고 피부만 윤기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면역력 강화에 기본이 되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세포인 백혈구에 영양을 공급하여갖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켜갖고 알러지, 피부질환,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 트러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뼈, 연골, 이빨, 힘줄, 피부 등을 구성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은 특히 비타민 C와 아연, 구리 등의 미네랄과 함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콜라겐 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거나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콜라겐 생성이 억제되거나 분해가 촉진되어 가지고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은 좋지만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는 건 안 좋은데 자외선을 너무 요새는 안 쬐고 계시죠? 안 쬐시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요새는 실내 생활도 많고 밖에서 하시는 얼굴 같은 거라든가 손등 이런 데는 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니까 이것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물론 밖에서 계속 계신 분들은 이거 걱정하셔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가지고 힘든 건 없으니까 피부 좀 그런 거 말고 우리 콜라겐을 잘 합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고요. 네, 너무 많이 자외선에 노출되지만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 다음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셀레늄, 아연,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좋은 물은 면역 강화제로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저도 물을 갖다가 알칼리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요것보다는 솔직히 제가 이제 보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는 역시 식초물 같습니다. 식초물. 그냥 생수 500ml나 1000ml짜리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식초를 갖다가 어느 분께서 용량을 잘 재주셨는데 그냥 소주잔 있지 않습니까? 소주잔으로 한두 잔 이렇게 싹 따라서 같이 용량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맞춰보고 어떤 분들은 또 식초를 드시면서 역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에삽이라고 하죠. 애플 사이다 비기너. 사과 식초 같은 경우는 좀 거부감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달리는데 그런 분들은 파인애플로 만든 거 드시면 역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에사비를 드시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식초 다 지금 얘기하는 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네, 오뚜기 사과 식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사과 식초랑 파인애플 천연 식초를 드렸더니 파인애플을 주로 이제 재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녹차 속의 카페인은 항산화 작용과 돌연변이 억제 작용을 한다. 녹차도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후에 맹물 먹고 나서 30분 후에는 꼭 녹차 좀 가루로 해가지고 녹차나 말차가루 가루로 해서 좀 많이 먹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센터는 암에 좋은 음식 피라미드에서 마늘을 최고로 꼽았죠. 그 다음에는 양배추, 대두, 생강, 당근, 샐러리 등도 1급이다. 면역 활성화를 위해서 항암 효과가 입증된 영양물질과 생리활성 물질, 즉 비타민 E, 파이토케미칼, 사포닌, 베타그루칸, 오메가3를 섭취한다. 이거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으로 좀 섭취하시면 제일 좋죠. 이걸 갖다가 비타민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항상 권합니다. 사과와 당근 주스, 벤나 주스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게 해서 디톡스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인다. 이거 작년에 한번 히트 쳤었죠. 벤나 주스 얘기만 하면 히트 쳤습니다. 저도 이거 AI로 할 때 벤나 주스 얘기한 거는 쇼츠가 100만씩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거니까요. 건너뛰겠습니다.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장내세균, 효소, 균류 속에 베타그루칸, 파이토케미칼, 프로폴리스를 섭취한다.
닭가슴살 반쪽을 섭취하라고 하십니다. 뇌 피로 회복 기능을 도와주는 이미다졸 펩타이드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은 특히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함유도 많고 해서 저칼로리고 해서 되게 좋죠. 여기서 이미다졸 펩타이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다졸 펩타이드는요, 항산화 효과가 강해서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다졸 펩타이드는 닭가슴살, 참치, 가다랑어, 고래고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철새들이 오랜 기간 비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이미다졸 펩타이드의 효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다졸 펩타이드는 SLC 유전자의 발현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카르노신과 함께 섭취하면 음식 궁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저는 AI로 주로 찾아보는데요. 그럼 카르노신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가 카르노신이 무슨 화합물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카르노신이 많은 음식만 보면 되겠죠. 카르노신이 많은 음식은 돼지고기와 장어 등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봤지만은 이미다졸 펩타이드가 많은 닭가슴살, 참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장어하고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이런 조합도 한번 반찬에서 두 개 같이 드시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박사님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세 번째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근육 단련 운동, 유산소 운동은 균형 있게 한다.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고 몸 상태를 정비하는 것이고 근육 단련은 근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다. 암은 오래 간다. 아프다는 이유로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된다. 스쿼트, 팔굽혀 펴기는 근육 단련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역시 걷는 게 최고다. 공기가 맑은 곳에서 새벽 일찍 가도록 하자. 단련형보다는 재미있는 레저용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당연히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다만 단련을 위해서 약간의 무리를 하는 건 좋다. 적당한 휴식은 면역력 증가를 부른다. 그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침 기상 운동 15분 스트레칭 같은 거죠. 조깅 5분 한 2회 정도. 걷는 스피드로 하라는 거 꼭 일러주셨습니다. 허리 돌리기 좌우 10회 하루 3번. 너무 간단한 것들이죠. 지하철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 더 가기 혹은 더 일찍 내리거나 늦게 내려가고 골로 가면 되는 거겠죠. 지하철 서서 가기 30분. 계단 오르기 5개 층이면 100계단 정도 된다는데요. 신나면 무릎에 무리가 없으면 2계단씩 오르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는 일부러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왕복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이제 왕복으로는 30분, 40분이 되겠죠. 점심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운동도 되고. 또 언제나 자세를 바르게 한다. 허리 쭉 펴시고 가슴 내미시고요. 배를 안으로 밀어넣고 앉기. 그 주차를 멀리하기. 저도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꼭 그 마트 앞에 입구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랑 가면은 제일 멀리 됩니다. 그냥 물론 뭐 지하 공기는 안 좋지만 운동하려고 멀리 됩니다. 취침 전 운동 15분. 이때 운동은 과격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은 상쾌한 피로를 가져온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다음은 운동이 가져오는 효과다. 온몸이 활성화된다. 활성 호르몬 분비되고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 소화, 흡수, 배설이 용이해지고요. 혈액순환이 활성화된다. 말초신경까지 산소와 또 말초 혈액까지 영양 공급이 되겠죠. 체온 상승과 근육 단련 효과가 있고요. 의욕과 활력을 촉진한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이시영 박사님처럼 90세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네 번째 체온 유지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체온을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체온은 암이나 면역의 마커로서 간단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저산소 저체온이 암의 특징적 소견이며 이게 암의 유발인자라고 하는 확자도 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대사력도 12%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는 보고서도 많이 있죠. 면역을 논하면서 체온을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요즘은 여름 냉방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름철에
체온 저하가 발생하고 상태가 심각하다. 여름철 무서운 레지오날레균도 에어컨에서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체온을 올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 운동량을 늘려라. 근육을 써야 열이 생산 소비된다. 과격한 운동보다 걷기 등 천천히 하는 운동이 지방 연소가 커서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근육 단련 운동을 하라. 근육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어느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운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스쿼팅을 할 때는 히프라든가 아니면 허벅지에 주의를 주시고요. 팔굽혀펴기를 한다면 가슴 운동이니까 가슴에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건 실제로 이것도 역시 운동과학에서 밝혀진 얘기죠. 어느 부위를 운동할 때는 그 부위에 생각을 하고 해야 그게 운동도 되고 또 근육도 늘어난다고 이것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근육 단련 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근육 단련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지방 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에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연소가 거의 3배로 늘어난다. 이것도 과학으로 밝혀진 얘기죠. 먼저 근육 단련하고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딱 하면 지방 연소가 3배로 늘어난다. 니트가 뭐냐면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고 해가지고 발음은 아주 후지입니다. 니트가 운동은 아니지만 평소 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아니지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때 편히 앉아서 신문을 가져와라, 뭐 창문 닫아라, 잿더리 갖고 와라. 요즘 집에서 잿더리 갖고 오는 말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갖다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남들에게 시키는 행동은 저 체온을 부른다. 본인 직접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거다. 불편한 거. 스트레스를 줄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다. 일단 과로부터 피하라. 그리고 만복은 피한다. 만복은 대량의 효소를 소모함으로써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저체온이 된다. 복팔번, 유명한 말이죠. 배에 8알만 채워라. 건강의 기초다. 저는 이게 복팔번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저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라. 옷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신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시영 박사님 어느 사진을 보시도 이렇게 목에 머플러 들고 계시죠? 멋있는 것도 멋있지만은 체온 유지를 위한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 추워지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10월달, 11월달 오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도 있고 건강도 지키고. 약물 복용을 줄여라. 대개의 약물은 장기 복용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 효소를 아껴라. 우리 몸의 효소는 일정량밖에 없다. 따라서 과식이나 음식물의 잦은 섭취, 약물 복용 등은 피한다. 효소를 아껴라. 근데 아껴도 안 되면 효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또 효소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천연식초.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라. 활성산소는 조직 파괴, 노화 촉진뿐만 아니라 효소 작용을 억제한다. 과격한 운동하고 과식이 물론 문제가 되죠. 족욕, 반신욕을 한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생강, 마늘, 계피는 체온을 올리는 데 좋다. 이건 뭐 생강, 마늘, 계피 너무 좋은 거라서요. 다음으로 5번째, 이시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신신경 면역은 이거는 우리 박사님께서도 정신분석 그리고 정신 쪽이 원래는 전공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정신 즉 마음에서 시작된다. 최근 유전학 보고에 따르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자극은 뇌세포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주된 반응은 다음의 경로를 따른다. 우선 전두전에 자극이 들어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좋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나쁜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은 즉각 그 자극은 시상하부에 전달돼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가 뇌가 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상에 따라서 반응의 완급을 판단합니다. 그 반응의 완급은 긴급한 것과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긴급한 상황부터
예를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분 나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 녀석을 보니까 순간 화가 치민다. 두 번째, 저놈의 새끼 내가 이제 당장 한 대 갈기고 싶다. 세 번째,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네 번째, 근데 일단 참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대단히 힘든 거죠.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교감신경이 흥분했는데 일단 참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또 화가 난다고 해서 잘못 화풀이 했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평생 후회할 일도 저지를 수 있다. 범죄자들은 잠깐 못 참아서 그런 경우도 많죠. 화는 한 번 내면 상승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참았으면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한다. 3번. 여섯 번째, 잠시 자리를 떠나본다. 그 자리를 떠나보는 거죠. 뜰이나 마당을 거닌다. 요때 세로토닌이 생성되죠. 걸을 때마다 세로토닌이 생성되죠. 차츰 경로가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본인이 생각하죠. 이제 참기를 정말 잘했다. 저 인간도 지금쯤은 지 잘못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열 번째, 근데 나한테는 무슨 잘못이 없었을까? 이런 수순이라면 스트레스 상황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간 셈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경로 반응이 가라앉을 때까지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감 우위로 흥분하게 되면 면역에 치명적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감 신경 우위로 흥분되면 면역에 치명적이다. 과립구 증가로 점막이 파괴되고 임파구 감소로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뒷마무리까지 잘 되지 않으면 급성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넘어간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차라리 한 대 때려버릴 걸. 그런 생각들.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계속 된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느린 반응, 만성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 전달된 완만한 스트레스 반응은 긴급과는 달리 뇌간의 봉선으로 가서 세로토닌 신경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긴급 반응이든 완만한 반응이든 스트레스를 받는 이상 정신신경 면역력은 약화된다. 제일 현명한 방법은 그 기분 나쁜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사 그게 쉽지 않다. 의지나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더 잊히지 않고 생각이 나는 게 인간의 심리다.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고, 그죠? 생각 안 하려면 또 하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최상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걔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걔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안 되죠. 의지나 노력으로는 될 일이 아니죠. 나쁜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쁜 게 그럴수록 더 잊히지 않고 생각나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최선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 사람은 좋을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죠. 녀석을 볼 때마다 이렇게 화가 치밀어서야 당장 내가 견딜 수 없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겠다. 지금쯤 그 녀석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긴 뭐 나만 완벽한가? 내게도 잘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최선이다. 네, 이러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불뚝불뚝 옛날에 화났던 일, 최근에 뭐 짜증난 일도 있지만,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나만 안 좋지. 그 사람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을 텐데 나만 괜히 교감신경 높아져갖고 암세포나 활기치게 만들죠. 네, 모두 용서하시고 그게 최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뇌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대처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하고 요약 한번 볼까요? 건강한 내 몸을 위해서 또 내 몸은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에게 유전자로 전달이 되겠죠. 이제까지 우리는 정신신경 면역 강화를 위한 실천적 생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봤다. 이런 생활은 암의 근본 원인인 유전자 변이를 예방,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아래 건강한 유전자를 위한 생활 팁을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 첫째, 큰 무리 없이 수월하게 산다. 둘째,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기분 좋게 기상한다. 세 번째,
너무 엄격하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네 번째,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한다. 다섯 번째, 오염된 환경과 인공 조미료 등을 피한다. 여섯 번째,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는다. 일곱 번째, 간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 아홉 번째,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열 번째, 명상을 한다. 11번째, 요가를 한다. 12번째, 과식하지 않으며 건강 체중을 유지한다. 13번째, 담배 피우지 않는다. 14번째, 절주하거나 금주한다. 15번째, 육식을 절제한다. 16번째, 가급적 유기농식을 하려고 한다. 17번째, 활동적인 생활을 한다. 18번째, 만성적인 염증에 잘 대처한다. 19번째, 자신의 건강 증진 위해 노력한다. 20번째, 높은 이상과 목표를 지닌다. 이 내용은 이제 디펙 초프라라는 그분의 유전자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국 실정에 맞춰서 절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20가지 중에 좀 되게 뭐 복잡한 것 같고 좀 엄격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 채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마음 잘 다스려라. 그게 이제 골자겠죠. 우리가 디펙 초프라 한번 볼까요? 디펙 초프라라는 분 아시죠? 요 분은 이제 그 인도계 미국 분이신데 원래는 이제 인도 아유르베다가 유명하죠. 4,000년 넘은 인도의 전통 의학인데요. 아유르베다 의학하고 심신의학을 접목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유명하게 전파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리지만 전원중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 젊은 시절에 가셔가지고 이 디펙 초프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해갖고 우리나라 최초 아유르베다 메디컬 닥터 1호가 되셨었죠. 네, 그것도 한번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식초가 나오네요. 예, 식초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은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암이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